자, 파일 포맷의 종류는 실제로 인코딩 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일 포맷의 그 종류를 이제 세 카테고리로 나눠보자면, 독자 포맷, 공개 포맷, 표준 포맷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독자적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proprietary format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독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이렇게 적확하진 않은데, 독자적이기도 하고 어떤 회사가 사유화된 어떤 포맷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독점적인 포맷이랄까? 그것에 반대되는 게 공개한 거예요. 공개했다는 건 뭐예요? 인코딩하는 방식, 인코딩 스킴이라고 하는 걸 다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거를 비트 스트림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를 다 밝혀졌기 때문에 거꾸로 비트 스트림을 보면 역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표준 포맷은 뭐냐면, 표준은 당연히 공개되죠. 공개될 뿐만 아니라 여러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게 참 좋겠어, 우리가 이걸 표준으로 해서 채택하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표준에 따라 할 테니까. 지금 이게 이제 2007-8년도 자료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 XML이나 ODT도 전부 표준 포맷이 됐어요. PDF도 표준 포맷이고요. 반면 아래 한글 HWP나 DOC나 PP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roprietary 포맷이에요. 그 내부 구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07년도, 8년도, 9년도 요 즈음에 이 포맷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포맷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어떤 불편함을 주냐면, 상상이 되죠? 미국에 있는 미국인 친구한테 여러분이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워드로 만들어서 보내면 또 몰라도 가능한 PDF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해서 보내는 게 좋겠죠. 뭔가 프로프라이터리 포맷이라는 거는 지역적으로도, 그죠?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아래 한글이 파퓰러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고, 그 포맷을 이해할 수 있는 기호가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을 하거나 저쪽 먼 나라와 소통을 해서 내용을 같이 이해하고 싶어도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어요. 동시대에서도 그렇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자기록 중에는 영구보존 대상이 있는데 100년 뒤, 200년 뒤에도 봐야 해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읽힐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프라이터리 포맷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 내지는 표준 포맷을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한 정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PDF 공개되어 있으니까, 표준 포맷이니까 PDF로 변화시키자. 자, 근데 아래 한글 기한 문서는 PDF로 변환시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출력해서 보려는 그런 목적이랑 같으니까.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거, 엑셀 같은 건 어때요? 엑셀에는 셀과 셀 간에 계산, 공식도 들어가 있고, 이 셀의 값을 싹 바꾸면 저쪽 셀이 쫙 밖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동작성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은 다 어떻게 돼요? PDF로 바꾸는 순간 샥 하나씩. 물론 PDF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PDF A-1이라고 하는 거는 인쇄된 형태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인쇄해서 보는 형태, 엑셀 인쇄했어요. 그러면 동작성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도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 클릭하면 또 뭐가 되고,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걸 막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쇄된 형태로 PDF로 딱 바꾸는 순간 다 사라지죠. 그래서 그거는 그 엑셀과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의도가 그런 기능성까지 그 기록 안에 포함되길 원했던 거라면 PDF A로 변환시키는 순간, 그죠? 기록의 많은 가치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포맷 문제가 되게 이제 민감한데요. 최근에 그때 한 2007-8년도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오픈 다큐먼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이때 막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봤어요? ODF라고? 이거는 그 오픈 소스로 말 그대로 오픈 다큐먼트 포맷을 어떤 개발자 그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오픈 오피스라고 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해당하는 편집기, 엑셀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슬라이드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액세스에 버금가는 DB,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그리고 그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만든 문서나 엑셀 시트 같은 그런 형태를 저장하면 오픈 다큐먼트 포맷이라고 하는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맷을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 포맷의 구조를 아니까 가져다가 읽을 수 있게. 그 포맷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뷰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무료고요. 지금은 보니까 그 옛날에는 오픈오피스 하나였는데 지금은 종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정부 기관들 중에는 민원 서류를 넣을 때 ODF 포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한글도 돈 내고 사야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돈 내고 사야 되죠. 얘는 공짜.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짜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픈오피스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민원 서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부에 제출할 때 아래 한글로 하래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국가에서도 ODF 포맷으로 민원 서식을 제출해도 되도록 그렇게 점차 확대해가고 있고 정부 공공기관도 ODF를 쓸까 고려 중이에요.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기록 관리가 엄청 변합니다. 우리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포맷 변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다 오픈되어 있고 미래 세대에서도 얘를 읽기 위한 뷰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예요. 생산 포맷 자체가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이면 되게 힘든 거예요. 기록 관리하기. 근데 생산할 때부터 이렇게 오픈 포맷, 표준 포맷을 만들어버리면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포맷 변환 안 해도 돼요. ODF로 가야 된다고 10년 전부터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던 거고요. 지금 이제 점차 이제 정부 사이트도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ODF 포맷이 막 각광을 받고 얘가 이제 드디어 뭐 ISO 표준도 되고 막 하면서 그럼 이제 아래 한글과 컴퓨터 같은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긴장을 하겠죠. 아, 우리가 독점적으로 이런 포맷을 많이 기업도 쓰고 정부도 써왔는데 ODF가 이렇게 막 부각이 되면 우리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이용자들, 그 문서를 만드는 업무 담당자들은요 ODF 좋다고 오픈오피스 쓰라고 해도 잘 안 써요. 왠지 알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아래 한글에 길들어 있거든. 그리고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편집기 쓰기 너무 불편해요.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를 쓰다가 이 한글 쪽 딱 오니까 아래 한글 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래 한글 썼었는데 다 까먹었죠. 표를 만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표 만들었다가 안줄을 없애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막 워드 쓸 때 그 습관이 나오니까 계속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저 촬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곱게 말을 곱고 또 아까하게 얘기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헛소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익숙해 있는 것을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계속 아래 한글 프로프라이터리 포맷을 만들어야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래 한글사도 걱정이 되죠. ODF 확 바꿔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하지만 저장할 때는 ODF로 저장하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도 그거로 작성하지만 저장할 때는 ODF.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유심히 안 보죠? 자, 실습해 볼게요. 자, 아까 아래 한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똑같이 아까 작성한 거를 띄우셔도 되고요. 내용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넣고 저장할 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포맷도 바꿀 수 있죠. 여기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시면 ODT라고 하는 ODF 텍스트 문서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그거를 선택을 해주면 ODT 그리고 위치를 ODF 문서의 텍스트 버전은 ODT, 엑셀은 ODX인가? 그리고 파워포인트 ODP인가? 이렇게 해서 뒤에 끝자만 좀 달라져요. 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해보세요. 저희는 2007이어가지고 없어요? 2007이어서
강사 것만 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구나. 그 앞에 잘 보세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DT로 제가 저장을 했어요. 얘는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탐색기에 지금 만든 파일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저장한 게 이건데 여기에 아이콘은 워드를 링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죠? 이 어떤 포맷에 해당하는 그 개를 열 때 기본으로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바꿀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래 이 컴퓨터 환경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얘가 단순한 파일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RGB를 띄워갖고 제가 열어볼게요. RGB 어디로 갔을까요? RGB를 띄워가지고 그 파일을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odt 파일 선택해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런 식의 압축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content.xml을 열어보면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ABCD가 들어가 있는 XML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요. 메타데이터 따로 들어가 있고요. 자, 2016년 3월 25일 우리 수업 끝날 때 다 돼가네요. 7시 44분 22초 만들었네요. 아까는 비트스트림 하나에 그죠? 아래에 다 이렇게 막 들어가 있었다면 얘는 다 쪼개쪼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조를 다 그러니까 XML 구조로 다 분산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도 좋고 스타일은 스타일대로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로 본문은 본문대로 이 구조 자체를 표준으로 다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다르죠. 엄청 다르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정부 쪽에서 만드는 문서도 그때 본 것처럼 내부에서 결제를 받고 내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기관 간에 이렇게 유통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유통할 때 변환시켜야 돼요. XML로 변환시켜서 또 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는 또 XML 변환기를 거쳐서 뭐 또 해도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많은데 얘는 이 자체가 XML이기 때문에 유통할 때도 굉장히 편리한 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록 관리자는 생산 단계부터 기록이 생산되는 환경부터 잘 봐야 되고 왜냐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런 기록이 만들어졌으니 관리나 해야지 이게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기록이 생산되는 게 업무에도 효율적인가 플러스 그 뒤에 관리 보존하는데도 효율적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자기록 관리에 있어서는 포맷이 뭔지 그 포맷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 포인트가 달라지는지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지금은 문서류만 봤지만 포맷이 얼마나 많아요. 사진 종류도 그렇고 뭐 동영상 종류도 그렇고 너무 소리 쪽도 그렇고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죠. 그리고 특히 .mp3라든지 뭐 mp4라든지 확장자는 같은데 그 내부 포맷은 또 표준화가 안 되고 되게 다양한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좀 아프고 그 안에서 또 비트스트림을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막 비트스트림을 막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비트 손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비트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존재하느냐 이걸 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진보성을 잘 유지한다던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좀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유리한가 이런 걸 내용을 따질 수 있어야 되죠. 자,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에서 아까 강조했던 거. 자, 비트스트림 데이터가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표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이 비트스트림이 어떻게 만들어진 놈인지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있어야 그거를 디코딩하여 정보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낀 표현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표준 중에 ISO 1472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서도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데이터 오브젝트 플러스 리프리젠테이션 인포메이션으로 구성된다라고 데이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프리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표현 정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데이터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걔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아카이브에서는요. RM 단계나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일할 때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가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아카이브는 항상 100년 이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이게 가능한 건가, 이용 가능한가, 열어볼 수 있나, 해석이 가능한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실습한 걸 토대로 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뭐 이런 내용을 좀 올려놨는데요.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죠? home.mju.ac.kr/yinj 제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 여기 기록관리론 따라잡기의 첫 번째 게시글에 기본 용어 설명해 놓은 것 중에 제가 디지털 정보의 저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전에 좀 더 추가를 해놨는데, 여기 가보면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개념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포스팅이라 제가 카피를 해놨는데, 아까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코딩 한다는 말을 쓸 때 또 이런 맥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소리 같은 거, 소리를 이렇게 음파를 아날로그라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렇게 막 표시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의 아날로그 정보를 우리가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방법을 고안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갠 다음에, 잘게 쪼개고 나서 걔를 사실은 쪼개도 그 구간 안에 이 값이 일정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정한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취급을 한 다음에 그 값들을 레인지를 줘서, 사실은 이 레인지에 딱 맞진 않지만 그 값들을 이제 반올림 뭐 레일 해가지고 그 값을 비트 스트림으로 이렇게 패턴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서 뭐 이미지, 사운드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얘를 비트로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날로그 정보 요 자체를 비트 스트림 몇 개로 바꿀 거냐 이런 걸 정하는 과정이 다 인코딩 스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저장 매체, 그러면 저장 매체 정보들이 비트 01, 01 뭐 이런 게 다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저장되는 방식이 이런 테이프 종류 같으면 이 테이프 자체가 강하게 이제 자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1이면 이런 방향으로, 뭐 0이면 저런 다른 방향으로 그런 전자적인 자성을 띠게 만들어서 0과 2를 구분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걸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설명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광디스크라고 하는 걔네들은 예를 들면 빛의 굴절 각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폼을 좀씩 파가지고 판 거는 1, 안 파인 건 0,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빛을 쏘았을 때 굴절 각도가 달라지게 함으로써 0과 1의 상태를 구분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는 보면 다 이런 식의 방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적 방식으로 기록이 되는 매체들은 자석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강력한 자석을 가서 씩 하면 다 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광매체는 그런 것에는 강하겠죠. 그러니까 취약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장 매체도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물리적인 방식이 다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반도체를 이렇게 막 방을 엄청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 0 아니면 1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메모리 칩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트 스트림을 넣을 수 있는 기억 소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좀 잘 갈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 구조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여러 재밌는 것들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깨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줄 알지만 이름이 디스크인 것은 동그랗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동그란 원판들이 들어가 있고 이 원판에 기록이 뭐 이렇게 정보가 적히게 되는 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눈으로 많이 봐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록을 보존한다고 할 때 어쨌든 이런 종류의 매체에 비트 수집이 적혀 있는 거를 그 매체를 잘 보존해야 비트 수집을 나중에 읽을 수 있잖아요. 아까는 그걸 읽었을 때 해석이 가능하냐 그 얘기만 했지만 아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제가 옛날 책을 썼다고 했는데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지금 발견이 된다 한들 제가 그걸 어디다 꽂겠어요? 꽂을 때가 있어야지. 그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저장 매체도 지금은 USB가 한창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USB라고 하는 게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다른 매체가 막 이렇게 유행하게 되고 이 USB 자체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디바이스의 변화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록은 그런 식의 테크놀로지의 변화, 이걸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마치고 싶죠? 저도 마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여기 2장 1절 뒷부분은 자습한 걸로.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숙제 있어요. 일찍 끝내주니까 지금 저기 한 5분 사이에 숙제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비트 스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적어서 카톡에 올리세요. 여러분의 이름 비트 스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메모장에 여러분 이름을 적었을 때 제가 비트 스트림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얼른 찾아가지고 올리십시오. 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